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어, 우리 세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얼굴을 이렇게,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얼굴을 보여주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히 제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참고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실무적인 부분에만 제가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관리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보는 거죠?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직장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근로자시죠? 그러면 이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민감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여러분들 한참 요즘에 그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지 또 환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자 근로소득 있죠. 근로소득은 이 근로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리고 사업 주체 측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관할 세무서에 또는 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측, 우리 관리단 측이 원천 징수 의무자다.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있죠. 우리가 이쪽으로 관할세무서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거죠. 지금 멘토님, 이게 지금 관리업체가 있는데, 관리업체가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가 원천징수납 의무자입니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무자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산출 내역을 보면 우리가 다 납부를 다 해요. 여기 있는 보험료라든지 각종 인건비 다 우리가 납부한다고요. 그러면 격리가 있잖아요. 격리가 이렇게 좀 납부하는 거.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관리업체는 그냥 인력 관리하는 것 뿐이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인력 관리. 아셨죠? 그러니까 제대로 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그, 예를 들어 직원이 제대로 일 처리를 못 한다면, 그러면 관리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있죠. 그렇게 직원을 교체시키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능력이 중요한 거고, 아셨죠? 꼭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직원 근로소득 산출 내역서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있죠.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로자시면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사업자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근로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건비하고요.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4대 보험을 주고 있다면 복리후생비 충분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복리후생비를 다 주고 있는데도 뭐가 복리후생이 안 돼 있다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산출 내역서를 보면은 기본급 있죠. 기본급. 기본급은 그 관리소장이나 시설과장이나 뭐 미화나 경비나
이런 기본급 있죠. 그 기본급 주시면 되고요. 경비나 이런 부분은 좀 최저임금제로 들어가고요. 관리소장도 기본급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급. 자격, 업무 및 선임 수당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수당을 좀 줄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들 필요한 사항이면. 자격이 있는 경우에. 근데 소장이 그런 그 자격이 없으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리단 전체가 효율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급에서 여러분들 되도록 끝내도록 하고 정말 특별히 기여를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직책수당이라는 것도 어떤 데 보면 또 늘어난 데도 많거든요. 이거 없애야 되죠. 이거 없애야 되죠. 여러분들 없애야 되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책수당 없애야 됩니다. 꼭 이게. 그 다음 야간수당이 있죠. 야간수당은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녁에도 특별한 기계 같은 경우를 갖다가 반드시 법적으로 좀 미행해야 될 뭐라 해야 될까요? 관리단 건물에 대해서 보존 관리를 해야 될 때 이제 요때 야간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런 직원 뭐 1명 아니면 2명 정도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는 거죠. 식대 보조금인데 물론 이 비과세로 제외되기는 10만원 이하죠. 10만원 이하 사인에서 식대 보조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단에 재정이 좀 없다든지 이랬을 때 식대 보조금을 못 드리는 거고 조금 그래도 직원들 중에서 있죠.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지 미화 같은 경우에는 좀 월급도 안 그래도 기본급도 작은데 최저임금제죠. 뭐 이런 경우에 식대 보조금을 10만원 이하 내에서 10만원 선에서 당연히 10만원까지 그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좀 높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차 수당이 있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지 미화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히 있죠. 이렇게 그 연차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못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해서 뭐 일이 바쁘고 이렇게 인력을 여러분들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연차 수당을 주는 거고 절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차 수당을 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직원들이 뭐 소장이라든지 경리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그 연차 수당 다 넣어놨는데 연차를 쓰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건물에 뭐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없다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거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들으냐면 제가 연차 수당이 들어가면 있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4대 보험 있잖아요. 요 4대 보험이 4대 보험에서 그 금액이 가산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가산된다고요, 여러분들. 뭐 국민연금이라 건강보험이라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이런 부분이 가산되면 우리가 지금 보험료는 우리는 절반 이상은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사업 주체 측에서 우리 원청 징수 의무자가 우리가 절반은 내야 되는 절반보다 좀 더 많이 낸다고요. 그렇죠? 이 근로자보다 더 많이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은 있죠. 아주 급박한 경우 빼고는 들어가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큰 병원에 말하는 겁니다. 뭐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차 수당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쉬고 싶죠, 원래. 연차를 써서 놀러 가고 싶죠. 근데 워낙 환자들이 많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죠. 연차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일 때만 주는 거지.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상황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대기업 있을 때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바쁘니까 저는 연차를 쓰고 싶어요. 가족들은 놀러 가고 싶어.
근데 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뭐 이것저것 일이 많고 할 때 그때 뭐 하는 거지. 연차 수당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없애야 되는데 알겠죠? 우리 건물에서는 이 필요 없다. 근데 이걸 갖다 또 집어넣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뭐라 했습니까? 우리 집합금 비용만 들어가고 회사라든지 뭐 병원도 그렇고 다 이게 매출을 내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게 염두하셔야 됩니다. 꼭 회사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니까 회사에서 매출 내 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뭐다? 비용만 들어간다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퇴직충당금 들어가야 되죠. 퇴직충당금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한 번 더 지금 말씀드릴까 퇴직충당금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4대 보험 당연히 금액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항목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충당금 4대 보험까지는 들어가는데 인사관리비라고 이 관리업체들한테 이거 빼야 됩니다. 이 빼세요 이거. 인사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을 각 예를 들면 관리소장, 격리, 시설과수, 시설계장, 시설주임, 경비, 미화팀 이렇게 각자마다 해놨는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또 돈을 빼먹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사관리 할 게 뭐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한테 또 빼먹겠다는 거는 이거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없애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관리단에서 관리 수수료로 해가지고 1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선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인력 관리한다고. 그 정도 선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되셨죠? 여러분, 그 외에도 자기 나름대로는 각종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업체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물관리 위임계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1년 단위로. 웬만하면 초창기에는 2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초창기에는 어떤 사항마다. 그 다음 1년 단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없애야 되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수당 없애라. 직책수당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애야 된다. 야간수당 뭐죠? 야간수당도 야간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시 직책수당 없앤다. 다시 자격은 그 직책수당은 없앤다. 연차수당 반드시 없애라. 연차수당 반드시 없애라. 물론 여기에 있는 경비라든지 미화 같은 경우에 인력이 모자라서 반드시 이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빼고 없애도록 하십시오. 인사관리비 없앤다. 인사관리비 없앤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있죠. 여러분들,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퇴직연금이 이제 금액이 딱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근로기준법 34조제 1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확정기억은 뭐냐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주고 있죠. 근데 관리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이 지금 관리비 이게 퇴직충당금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어떤 데 넣어서 자기가 이게 관리를 했다가 나중에 그 급여에 맞춰서 있죠. 퇴직금을 갖다가 준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40% 들어오고 나머지 60%는 은행에다가 넣어서 자기들이 넣어놔야 되고요.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한 곳에 은행에다가 가서 있죠. 이제 그 개인별로 그 직원 개인이 그냥 퇴직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절반은 우리 요 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좀 꼬여버렸다. 그러니까 요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천징수 의무자 우리 관리단에서 돈을 갖다가 당연히 절반 이상은 주고요. 이제 직원들 자체도 이제 연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씩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가 망해버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업체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관리업체다 하면은 확정급여형 들어가면 안 되죠. 돈이 다 떼입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40%는 자기들 들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떼입버릴 수 있잖아요. 직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있죠. 뭐 이것저것 다 빼고요. 그냥 확정기여형으로 들어가면 뭐 충당금은 계속 그 은행에 통해서 들어가서 직원들이 사실은 그 내나 우리 적금처럼 자기들이 나중에 그냥 얼마든지 그 관리업체가 없어지고 하더라도 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 뭐 확정급여형이 조금 금액을 확정되어 있어서 뭐가 어떻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안전상으로 지금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좀 확정기형이 좀 하시는 게 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관련된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단에서 이제 경리한테 분계장 들고 오너라라고 해가지고 분계장 한번 줘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보실 때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좀 좋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매달 단일회가 인건비가 나간다 합시다. 예, 1월까지 마치고 2월 1일날 인건비 나간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격리는 이제 1월 31일 날에 이제 급여 어떤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서 총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4대 보험 다 합쳐가지고 어떤 직원이 뭐 관리소장이라든지 사람이 급여가 300만 원이다 하면 급여 300만 원 하고 자변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300만 원 아직 나가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되면 미지급 비용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보통 예금 280만 원 그다음에 각근세 있죠. 각근세 예수금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예수금들 쭉 해서 있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계정 과목 예리 되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아직 이 부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계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그다음 그리고 격리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통 예금 280만 원은 이제 그 직원 월급으로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수금으로 딱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2월 10일 전까지 있죠. 전까지 각근세 예수금 예를 들어서 24,000원은 이제 보통 예금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국세청으로 돈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국민연금, 뭐 예수금도 그렇고 세금과 공과도 보통 예금으로 해 이제 요 부분인데 우리가 국민연금 예수금은 이제 본인들 부담, 직원들 부담이 한 절반보다 약간 작습니다. 작게 내고 우리 관리단에서 내고 있는 것도 절반 이상입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만 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절반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열인돼서 있죠. 그래서 아까 복리후생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4대 보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직원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일처리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못하면 교체시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복리후생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시는 분들, 그 근로자분들이라도 우리가 뭐 관리단에서 돈이 전혀 없다 이래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급여는 기본급 이거는 되도록 좀 낮추시고 그런데 그 급여는 좀 낮추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짜치면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여러분들 그 이웃도 계실 거고 하신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반 이상 다 내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관리단에서 다 내는 겁니다. 산재보험 빼고 나머지 우리가 4대 보험 있죠. 그거는 우리가 반보다 조금 더 많이 낸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담에서 부담하는데, 격리가 이제 이게 분계장을 가지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직원이 내는 그 국민연금 예수금 그 직원이 내는 거 내고 또 우리도 얼마 낸다 세금과 공과를 해가지고 딱 절반 이상을 딱 낸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그냥 8만 원 그냥 반반씩 내는 걸로 이렇게 해놨지만 그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는 자기들이 예수금으로 직원들이 반반 내고 그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또 반반씩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또 그 계정 과목에서 이렇게 분계장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처리하게 보험료 처리하는 거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똑똑한 격리인데 참 이게 드뭅니다. 여러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격리 같은 경우가 딱 보면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 나오면 있죠. 과세가 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이렇게 지금 반드시 봐가지고 비과세를 빼고 과세 소득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월 10만 원 이하 식대비라든지 출산보육주당이라든지 이렇게 비과세 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가지고 격리 같은 경우는 또 그거 비과세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 것을 좀 살펴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빼도록 해야 되고 요거는 회사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라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딴 건 없고요. 이거 식대비 이거만 여러분들 10만 원 이하에 돼야 됩니다.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0만 원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초과되면 요 정도만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거 각종 이렇게 비과세 되는 소득 부분을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우리 관리단에서는 그런 부분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비용만 처리되는 부분이다. 회사가 아니다. 뭐 병원이 아니다. 의원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전체 우리 관리단 재산이기 때문에 비용만 오직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격리 같은 경우 두 번째로는 매월 각근세, 간이색 표준으로 해서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그 다음 4대 보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3월 10일까지 그렇죠. 연말 정산 세금을 해야 되죠. 세금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결정세액인데 결정세액하고 지금까지 그 원청 징수낸 거 있죠. 그 합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연말 정산 세금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환급을 해줄 거고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납부 원천 징수액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환급을 해줄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요 연말 정산 세금이 더 많다라고 하면 더 추가로 납부해 줘야 되죠. 근로자가.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금에 보면 여러분들 연말정산 세금 할 때 요 계산할 때 여러분들 요거는 격리가 좀 똑똑한 격리란 말은 그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각 개인별로 그 공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각종 서류를 들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서류를 쫙 들고 가면 있죠. 그러면 연말정산 세금이 많이 지금 결정세액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기납부세액은 원래대로 징수했기 때문에 그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기납부 원증 징수액이. 그러니까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경리분들이 해주는가요? 하는 보통 안 해줍니다. 모르고요, 또. 잘 모릅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그대로 그냥 납부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로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아니면 좀 알고 계시면 우리 관리단에서는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제대로 해라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뭐, 미화나 경비나 뭐, 이런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근로자들은, 요거 좀, 연말정산하는 부분에서, 좀 공제를 받아서, 기납부 원청 징수액보다도 낮게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는데, 좀 잘 못하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요거까지 한다면 경리는 상당히 똑똑한 건데 요즘 그런 게 드뭅니다. 신경 안 씁니다 보통. 드뭅니다. 우리가 기타 소득 있죠 아까 아까 소득은 여기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 다 합쳐서 종합소득인데 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나중에는 과세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기타소득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 뭐 짬짬이 이렇게 뭐 해서 뭐 어쨌든 기타 소득하고 근로소득 들어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4,600만 원 이하면은 과세 표준이 15%거든요. 15%. 그러면은 이 기타 소득이 20%보다는 작죠, 과세 표준이. 그러면 당연히 요 두 개를 합산해서 합산 과세로 들어가는 게 낫죠. 근데 만약에 기타 소득하고 근로직원이 근로소득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4,600만 초과해가지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24% 정도 된다라고, 25%, 24%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24%다. 그러면은 분리과세를 하는 게 낫죠. 그럼 4%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경리가 이제 이런 걸 조금 해주면 좀 좋죠.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관리업체에서 당연히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고요. 그럼 관리업체가 사실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리업체 뭐 직원 결국 경리죠. 경리가 좀 잘해야 돼. 요즘 경리 있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데 워낙 신경 안 쓰는 사람 많죠. 어리버리한 경리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또 여러분들 다 챙겨드릴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직원분들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뭐 그렇지 잘하시는 거 격려하시고 이런 걸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시고 좀 뭐든지 하실 때 또 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월급을 당연히 좀 올려드려야죠. 기본금을 엄청 잘하시고 빠듯하게 그 건물 관리가 사람들도 부족한데 본인이 다 일 처리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 입점주 분들이 보면 다 아신다고요. 그런 경우는 아셨죠? 꼭 필요한 거. 근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막 넣어서 돈을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있으면은 여러분들 간이 세액입니다. 세액을 비교한다. 자, 있으시면 있죠. 우리 원래 우리 일반 국내 우리 국민 직원분들의 원천 징수 방법이나 두 번째는 근로소득 곱하기 17% 중에서 이제 이게 원천 징수를 내는 부분인데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있죠. 여러분들 17%도 그래서 합산과세가 17%를 지금 넘어가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된다? 그냥 원청 징수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근데 그 17%가 훨씬 더 많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요 근로소득에다가 곱하기 17% 요걸로 해가지고 원천 징수하는 것이 이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훨씬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나중에 연말정산했을 때도 이제 그렇고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렇죠? 세금 혜택을 좀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경리가 좀 알면 좋는데 모르는 경우 많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면세 조항 항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국세청에 연락해 보시면 되고요. 경리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게 격리만 또 맡기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그 각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뭐 저걸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외국 근로자 있다면 국세청 외국인 전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으로 그냥 원천 징수로 그냥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원천 징수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근로소득 곱하기 17%로 해서 요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될지를 한번 국세청 외국인 전용 3단 코너에 상담을 해보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아무래도 여러분 좋겠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거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여기 원천세 신고 있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천세 신고가 아이고 뭐 이렇게 딱 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없습니다 해놨죠. 그 로그인 페이지 많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원천 징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금 간이세액표 있거든요. 간이간세액표 그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그냥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은 몇 명이냐 이런 것만 딱 들어가면 그 색이 나오니까 꼭 클릭하면 그 쭉 나오거든요. 거기 우리가 원천 징수액으로 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력할 게 뭐 당연히 할 게 없다기보다 당연히 이거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이런 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있죠. 그리고 요거 잠깐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시면 좋은데 연말정산 있죠. 연말정산 이쪽으로 좀 들어가 가지고 이 좀 동영상 좀 이게 좀 따라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서 경리한테 그에 대한 서류를 넘겨줘 가지고 공제를 좀 받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랑 원래 어디 있습니까? 요 간수화 작업 있죠. 이제 여기 보면 있으니까요. 요 공제되는 부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앞부분에 그거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하면 각자가 좀 요거는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지금 정보 연계센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들어가셔가지고 경리는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관리단에서는 이렇게 치보면 여기 보면 4대 보험료 계산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직원이 금액이 200만 원이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한계를 이렇게 두들기면 있죠. 이렇게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 대충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다 알고 싶다 한다면 여기 국민연금은 연금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좀 나오고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이렇게 나오고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다 내놓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 관리위원회 또는 우리 이 입점주 소유자 여러분들이 꼭 해드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분간을 할 수 있잖아요. 사리분배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대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자영업만 하시고 이래서 뭐 체계화가 안 잡히고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부풀러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한 그 근로기준법이다 근로자에 대한 어,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런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까지 해서 제가, 그까지 하고 또 그 다음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3월 1일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항상 우리가 건물의 효율화.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지금 심각한 집합건물의 폐해를 없애도록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